여러분들 같은 데도 와서 세뱃돈 주면서 부자 되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 부자 아닌 거 내가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너 오래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 연주소에 덕담하는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나요? 근데 좋아했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부자가 아니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너 부자가 아니니까 너를 오래 불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인자가 된 나라가 미친 나라잖아요. 실제로 광고가 그때가 뭐냐면 200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게 마케팅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 파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물건 파는 건데 자본주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독과점을 하기 직전에 마케팅 경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팔려고 하는 건데 2008년도에 마케팅 시대가 끝나요. 끝나서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전 세계 대륙에서 마케팅 비용이, 광고 비용이 유일한 나라는 중남미예요. 중남미는 업적으로 들었는데 중남미는 워낙 적어서 그렇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유럽 다 줄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는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해봐야 사람들이 가난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그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주니까 TV도 망하고 광고에 의존하는 데는 다 망하는 거죠. TV 광고도 좀 해드릴게요. TV 광고는 왜 보면 1%를 위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를 사면 너는 부자들이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가격권이에요. TV 광고라는 건요 중산층하고 하류층을 노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물건 절대로 TV 광고 안 나오거든요. TV 광고에 딱 나왔다는 건요 개나 사로 사는 물건을 뜻이에요. 이를테면 럭셔리 시장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루이비통이겠죠. 그리고 제일 끝까지 아닌 거는 샤넬이거든요. 샤넬과 루이비통 모두 광고비를 안 쓰는데 샤넬 광고 TV에서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루이비통은 그것도 좋더라. 루이비통 광고도 TV에서 안 하죠. 패션지에도 하고 공항에도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텔레비만 안 하죠. 텔레비에 나왔다는 건 이미 개나 소나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V 시장이 죽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TV를 통해서 그러니까 광고비를 충당하는 것밖에 생각 못했어요. 생각 못했는데 이게 주니까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끝까지 내려가면은 결국은 아무도 문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면은 이를테면 드라마는 잘 된 것 같죠. 그러니까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미술 빼고는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미술은 왜 분석 안 했냐면 제가 미술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은 그림인지 아닌지는 일단 제가 봐도 모르겠고 나쁜 그림 같은데 비싸더라고요. 당연히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그렇게 한 가지 이유고 진짜로는 미술 시장은 너무 슬픈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은 가난하긴 한데 다른 분야는 자기가 잘만 하면 살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익 감독이 1000만 명이 왔잖아요. 그 왕의 남자가. 그래서 그때 빚 다 갚고 집도 조그맣게 하나 사고 살아서 영광을 받는데 미술은 그게 어려워요. 미술 시장을 보니까 죽어야 영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되는 특징이 있어서 다른 시장에서 잘 버티는데 복제가 안 되지만 걔가 계속 만들면 복제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죽어야 더 이상 공급이 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걔가 제 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서 만나보니까 유명했던 화가의 아들과 딸이 자기 아버지 작품 하나 갖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서 자기 식구들도 자기 아버지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 미술은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살아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림만을 보면 죽을 때 죽어야 일본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고객보다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자기가 살아서 자기 영광을 받던 화가는 딱 한 명 있는데요. 피카소가 돼요. 근데 피카소랑 다른 사람하고 특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림만 그려놓고 해석을 잘 안 했거든요. 해석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데 피카소 보니까 이게 말을 타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 해석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팔렸던 노래 두 명이고요. 어쨌든 미술을 뺀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제가 분석해봤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드라마는 잘 될 것 같죠? 드라마도 이렇게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보시죠. 드라마는 기준이 2000년대 초반에 50%였어요. 그러니까 50% 시청률이 나오면 굉장히 성공한 거였고요. 뭐 별거리 아닌 드라마도 대부분 50% 넘겼어요. 50% 넘겼는데 가장 최근에 50% 넘긴 거는 주몽이 넘겼어요. 주몽이 넘겼고 지금은 50%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커피 프레스 이러전에 MBC 수목 드라마였거든요. 수목이었죠 그때. 그게 20%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시간대에는 무슨 술 써도 10%를 못 넘어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막 물어봐가지고서 김태희를 넣으면 좀 낫겠냐. 그래서 절대 안 될 거다 그랬더니 막 고집을 해서 넣더라고요. 넣더니 첫날 시작할 때만 10분 넘기고 다시 꼬라박았거든요. 아, 김태희는 연기를 못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 다 잘 되는데 연기는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작년에 40% 나온 게 몇 번 있어요. 자이언트 마지막 회 할 때 40%가 딱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크릿 가든이 가끔 40% 갔고, 그러니까 10% 이상 빠진 건데, 시청률이 빠진 게 아마 사람들 TV에서 덜 봐서 그런가 해봤더니 98년도하고 2008년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TV 보는 패턴은 시간이 바뀐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전문직이 조금 덜 가니까 좀 남성이, 그 다음에 노인들이 조금 더 많이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토요일과 일요일날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남자든 여자든 3시간씩 텔레비를 봐요. 10년 전에도 바꿔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기 돈이 안 들어가 이제. 그래서 광고가 이제 약간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요. 작년에 별로 성공하는 드라마는 아니고 대본을 했었죠. 대본에 고현정도 나왔었고 또 남자친구도 나왔었죠. 차인표 등 A급 배우인데 그때 고현정한테만 SBS가 직접 계약을 해줬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제작사를 통해서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은 제작사에 계약한 데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니까 돈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현정도 돈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현정은 그러지 않겠다 해서 직접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서 고현정급이 되지 않고 조연을 하거나 연출을 하거나 스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드라마가 유일하게 지금 조금 돈을 버는 데가 버라이어티 쇼라고 하는 그냥 우리 말로 예능 프로들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수익률 따져보니까 돈 안 돼요. 그리고 시청률 자체가 예능 시청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예능 시청률 그 형편없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하고 일반 무한도전 있잖아요. 그 두 개만 광고가 제대로 붙고 나머지는 잘 안 붙는데 무한도전에 그때 레슬링 편 보셨나요? 레슬링 편이 인기는 있었는데 시청률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특집편이 꽤 많이 본 건데 그게 10%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능 프로도 실제는 시청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 말고는 광고가 잘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편한 데가 드라마 예능일 거 아니에요. 예능의 스타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몇 사람 말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근데 예능이라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드라마는 여기에 데뷔할 수 있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예능이라는 건 2차 시장이라서 가수든 아니면 뭐 배우든 누구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에서 데뷔한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저 시장도 자기 시장이 아닌 거예요. 영화 얘기 조금 하고 슬슬 정리해볼게요. 영화가 한국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영화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 안 되거든요.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등 몇 나라하고 예전에는 브라질이나 멕시코도 영화가 좋았어요. 영화가 좋았고 특히 표현주의 영화들이 멕시코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갖고 있는 진짜 시장처럼 영화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그 정도예요. 나머지 나라는 그냥 예술 영화를 하거나 국가에서 조금씩 돈을 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10년치 놓고서 제가 요소 분석해보니까 영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는 딱 하나예요.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가 있을 때는 1000만 영화가 나왔고 그 치우고 나니까 점점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서 2007년부터 이제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고 지금 만들어진 영화들은 90%가 10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20억, 30억짜리 영화가 많아야 여러분들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영화는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영화를 내가 보니까 스크린 쿼터제를 원상 회복시키는 게 영화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브라질하고 멕시코를 보니까 두 나라 다 영화가 망했거든요. 망하는 경로가 좀 달라요. 브라질은 미국 직배사가 들어와서 망했거든요. 직배사가 직접 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미국인과 가까워서 그런 거고요. 룰라 정부 아시죠? 그 사회주의자들이 거의 집권해가지고서 브라질 영화를 살리려고 뭐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 번 자기네 영화가 죽었는데 살아난 사례가 없어요. 멕시코는 나프타 하면서 죽었어요. 나프타 하면서 죽어가지고서 한미 FTA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나프타를 하게 되면은 멕시코 영화를 만들어지는데
그게 멕시코 사람 영화가 아니고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진짜 만든 영화는 없고 그걸 하려고 멕시코 다시 스크린쿼터제를 의회에서 유전제를 결의했거든요. 했는데 뭐 헐리우드에 밀려서 못해요. 시행을 못하고 있고 이건 지금 한국도 한미FTA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니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배우, 우리나라 감독 그대로 쓰는데 수익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객들은 딜레마에 빠지죠. 애국심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를테면 미국 영화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배우의 거를 봐야 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거든요. 그런 변화가 올 건데, 여기 영화 전공하고 싶어요. 영화로 이렇게 꼭 이를테면 감독 아니더라도 배우나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 없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네? 감독. 네. 감독 좋은. 지금 제가 30분까지 쓸 수 있나요? 네. 그 분야가 되게 많은데 영화 얘기 진짜로 하고서 정리할게요. 영화 작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 테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남았던 거는 충무로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충무로에서 일하는 법이 다른 데서 일하는 거랑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경제의 다른 분야랑 좀 다른 그게 특수하더라고요. 최고봉 작가 죽었을 때 제가 한참 작업하던 때라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평양성 하던 팀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어서 그때 가서 그랬거든요. 또 거기가 이제 타이거 픽처스라는 데서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조철현 사장이 직접 쓴 거고, 근데 그쪽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이 시나리오가 전공인데 시나리오 작가가 지금 죽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뭐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충무로에서 우리 같이 일할 때 배부르게 해주지는 못한 것 같은데 굶겨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그 밑에서 같이 일하다가 감독 데뷔한 사람이 일단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이 그 양반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박찬욱 감독 때 처음 얘기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였는데 둘 다 그냥 나오라고 했대요. 나오라고 하고 월급을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오면은 차비는 주고 와 있으면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때 추천 먹어도 같이 가서 추천 먹고 그다음에 무슨 영화 촬영할 때 되면 촬영장에 또 갈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거기서 뭐 별일도 있고 뭐 없을 때도 있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또 거기서 추천 먹으면 같이 추천 먹고 아니 그렇게 하다가 너는 시나리오 하는 게 좋겠다 혹은 너 뭐 검토해봐라 그러다가 너 같이 영화를 만들어보자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2, 3년간 견습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출근하는 것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충무로에서 일하는 그런 방식이. 근데 지금 20대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은데 20대는 일단 계약서 쓰면서도 시작하죠 일을. 근데 충무로는 계약서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 나와봐라. 그러니까 월급도 뭐 정해진 것도 없고 뭐 일 마련시키면 좀 많이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혼자서 딱 일을 이렇게 오더를 딱 받아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특히 시나리오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감독도 일테면 조리님처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라는 게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결합돼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일단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두 집단이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서 일했던 지금 40대와 50대와 계약서 쓰지 않고 어딜 나오라는 거냐. 그런 거잖아요. 일단 나오라고 하면은 이상하죠, 진짜. 나 보험 해줄 건가,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방식이 좋네, 나쁘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충무로 약간 독특하긴 한데, 가장 극단적인 데는 프랑스 시스템이 있고요.